안녕하세요. 안병태의 과학교실 탄소 중립 마지막 회 4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이 이지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는 현재 추진하는 국가 정책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의 개별 실행 사항과 그리고 또한 정책 제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급격한 원자력의 축소,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이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고 또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력 풍력만으로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력 안정화가 필요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이번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별 실행 사항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모든 활동이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움직인다든가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즐긴다든가 이런 데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3천만 톤, 이걸 우리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은 1인당 약 14톤 정도의 CO2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14톤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대형 트럭 있죠? 그것도 대형 트럭입니다. 그 트럭이 10톤짜리 트럭이 14톤의 무게를 이렇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트럭 정도의 양을 여러분이 매년마다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할 것은 전기밥솥 이런 것들을 3시간만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은 연간 약 140여 킬로그램을 줄입니다. 또 냉장실을 가득가득 채우지 않고 한 60%만 채워도 4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요. 그 외에도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 쓴다든가 세탁기를 돌리는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가 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조금씩 줄인다든가, 그리고 영수증 등을 종이 대신에 이메일로 또 휴대전화로 전송받는다든가, 또 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나 포크를 안 받으면 그 물, 또 티슈를 여러분 막 쓰는 대신에 조금만 줄여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탄소 전략에 공헌하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올리려고 그럽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석탄, 석유, 가스 이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걸 꾸준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림, 해양 등 국토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우리 현실과 또 생태계 보존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며, 또 신축, 개축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것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 원자력 강국의 장점이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장점을 살려서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조기 활용을 위해서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이 이렇게 각 처에다가 이런 SMR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토리움 용융 원자로 개발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이것은 아주 소형으로서 사막이나 내륙에 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높은 온도인 900도 정도의 원자로로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노심이 용융 걱정이 없는 초고온 가스로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활용하는데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이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생활 실천 안내서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에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16가지, 소비 분야 9가지, 수송 분야 5가지, 자원 순환 분야 8가지, 나무 심기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그리고 원전 배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와는 2018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현재 위에 초안에서는 이번 얼마 전에 나온 초안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7억여만 톤의 이 순 배출량을 갖다가 2050년에는 대폭 줄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4만이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히 제로, 완전히 탄소 중립, 제로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원전의 대폭 줄고 태양광 풍력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태양광이 480기가와트를 풍력을 약 2기가와트로 전국토 면적의 7%인 7,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넘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잠깐 보면은 원자력이 현재로는 가장 높죠. 그리고 점점 이제 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이러한 걸로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재생이 현재로는 아주 낮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폭 올리고 원자력을 대폭 낮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7억 3천만 톤이고 그 다음에 매년 2,400만 톤 이상을 줄여야 하고 이것은 약 30년산 소나무 28억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는가? 연간 태양광 설치비가 이것은 40조에서 약 100조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 설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비는 올리지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듭니다. 1200조 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약 500조 정도죠. 그 정도의 2배 이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송전선 추가 설치비라든가 그 외에 제철소의 우리가 포항제철, 광양제철 뭐 등등 여러 제철소의 에너지 대체 비용만 해도 100조가 더 소요가 되죠. 이러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이리 되면은 뭐 전기값이 뭐 몇 배 올라갈 거는 당연하고요. 전기값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조비라든가 공산품비 다 올라가고 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왜 정책을 원전을 배제하는 정책을 세웠을까? 이거는 후쿠시마 일본의 그 원전 사고 이걸 고려할 때
하나의 안전 공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날씨에 좌우하나 향후 상당한 기술 혁신이 뒷받침될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원전 선도 위치를 포기하는 소극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원자력 발전 안전성 센터 여기에서 유럽 연합 합동연구센터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약 100년 가동 시 생산 전력 1조 킬로와트 시당 사고 날 확률은 3세대 원자는 0.0008명인데 태양광은 0.03명, 풍력이 0.2명, 해상 풍력이 1명 이거에 비교해 보면 훨씬 적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원전은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런 여러 사람들, 얼마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한 원전을 떠나는 나라들이 이렇게 참 한국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한국. 참 놀랍다. 그 다음에 IAEA 전망. 탄소 중립을 위해 향후 10년 세계는 이 원전을 더 건설한다. 또 국가의 현실과 미래, 경제의 능력과 지속 가능성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양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인 태양력과 풍력 발전을 주 대체 에너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수소 에너지가 이슈잖아요. 그럼 이런 수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예, 그 수소 에너지는 실제로 자연의 일부 존재합니다. 즉 천연가스, 채굴이나 혹은 제철 혹은 석유화학 공업 이럴 때 부산물로 일부 나와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를 태우면은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소위 혹은 전기를 나오고 전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수소 전기 장치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즉 수소를 태워서 무공해인 수전기, 즉 물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치이지요. 그런데 이 수소가 앞으로 많이 사용되면 부족하죠. 제일 쉬운 방법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서 그때의 수소만 잘 모아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있죠. 그런 한 수소를 과거에는 부피가 많이 나가고 또 쉽게 폭발을 발화하고 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소 저장 장치가 안전하고 또 가볍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스통 대신에 수소 연료통을 갖고 그리고 쉽게 그 수소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은 바로 전기가 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소를 전기 분해하려면은 혹은 열로 수소를 만들어, 즉 물을 쪼개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만들려면은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혹은 다른 대체 에너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안 쓸 때 많이 만들어서 수소를 많이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어 갖고 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만드는 방법으로는
원자력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뭐 석유라든가 석탄 이런 걸 다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핵심은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덜 할 때 저장 장치를 소위 아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는 것 대신에 바로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그때는 아마 존슨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키스트를 최초로 만들면서 그때도 우리가 원자력을 관심을 두어서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이 많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원자력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벌써 수십 년간 원자력에 집중적으로 국책 연구를 함으로 해서 세계의 아주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안전한 원자로로 해서 중동의 원자로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그리고 IAEA 이런 데서 인정을 아주 안전한 한국형 원자로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를 하는 첨단의 국가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